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신동엽의 데뷔작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돼지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가 아주 길어요. 장시입니다. 어, 1959년도 신춘문예 그 발표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는 1959년 1월에 됐지만 신동엽 시인이 작품을 노트에 완성된 것은 1956년입니다. 이 작품은 저 신춘문예 발표할 때 심사위원들이 시를 줄여줬어요. 시가 너무 길어서. 신춘문예는 신문에 발표할 수 있는 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돼지는 그 수준을 넘어요. 너무 길고 또 당시로서는 표현을 금지하는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쳐서 이 작품의 원본, 그러니까 텍스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 그 신동엽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신 강영철 시인, 그 다음에 신동엽 평전을 쓰신 김은교 선생, 이제 이분들이 그 텍스트를 설명하는 논문을 따로 쓰신 적이 있어요. 두 분 다 썼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59년이라고 하면은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후유증이 생생하게 남아 있을 때죠. 무엇보다도 1960년에 4.19가 일어납니다. 4.19 이전 작품이라는 거예요. 4.19 사실은 김수영 시인도 4.19 이후의 작품 세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4.19 이전에는 남한 사회 저항 시인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남한 문학의 제도적 모순, 체제적 모순, 문명에 대한 비판 등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신동엽을 남한 최초의 저항 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작품은 일단 제목은 아주 근사한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돼지입니다.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돼지인데, 쟁기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신동엽 시인은 그 나중에 4.19 겪고 나서 4월은 갈아엎는 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시 제목이에요.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농경 문화 안에서 갖는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원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하늘이 내리는 비와 바람과 햇살로 싹들이 자라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농부가 곡식을 기르는 게 아니라 농부는 곡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기르는 것은 하늘이 기르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이 기르기 때문에 농부가 기르지 않는 것들도 같이 자라겠죠. 잡풀, 이게 풀도 같이 자라요. 대체적으로 논두렁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필요 없는 식물, 잡풀, 잡초를 논두렁 바깥으로 내쫓는 것이 농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긴맥이 그 잡초와 알곡과 잡초를 구별해 내서 알곡은 논둑 안에 남기고 잡초는 몰아내고 하는 것이 농사의 일입니다. 아무리 그 일을 잘해도 거의 그 일로 그 농사꾼들이 몸이 거의 이제 골병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잡초는 시멘트를 뚫고 자라기도 하니까 어떤 데서도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자라서 더 이상 두 개를 식별해서 골라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논밭을 추수를 한 다음에 묵어놨다가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을 갈아엎는 일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소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에요.
마치 농가 하나를 국가로 본다면은 소가 있는 집은 핵무기가 있는 집이고 소가 없는 집은 없는 집이에요. 그 갈아엎는 소를 이용해서 갈아엎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쟁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쟁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지금 신동엽 시인은 이 쟁기꾼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냐면은 신동엽 사상이 전경인입니다. 완전할 전자, 박갈경자, 사람인자, 갈아엎는 사람을 말해요. 지금 쟁기꾼은 신동엽의 전경인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전경인 사상에서 이 전경인에 대한 농사 짓는 사람들 속에서 그 신동엽이 말하는 전경인을 지금 쟁기꾼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경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동엽 씨는 어떤 뜻으로 썼냐면은 원수성의 세계, 차수성의 세계, 귀수성의 세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귀수성의 상태에 이른 존재를 신동엽 씨는 전경인이라고 부릅니다. 원수성 세계는 뭐냐면은 존재의 본래 양식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신동엽 시인이 말하는 원수성의 세계는 존재의 본래 양식, 우리 눈에 띄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거. 그런데 차수성은 이 자연을 떠나서 문명 속에서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액기스를 뽑아 가지고 뭘 한다거나 어떤 것을 추출해 가지고 새로운 물리 화학적인 작용을 거쳐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떠나 문명 속에서 변모한 상태를 차수성이라고, 이제 차수성 세계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 차수성의 세계에서 차수성의 문명의 편리 때문에 차수성의 세계가 심화되어 가면은 존재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이탈해 버리게 돼요. 대지로부터 인간이 이탈하게 되는.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잊어먹고 자연의 섭리에 반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자연의 섭리 속으로 되돌아오는 존재, 이것을 귀수성 세계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신동엽 시인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귀수성의 세계, 원수성, 차수성, 귀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신동엽의 데뷔작이면서 신동엽의 사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쟁기꾼, 그러니까 쟁기꾼, 농경사의 쟁기꾼이 스스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경인으로서 이제 쟁기꾼인데, 그거를 제가 글 읽어보니까 홍기삼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농경사회의 쟁기꾼이 스스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완전히 생활의 전체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처럼 사고의 분화, 물질 문명이 그 위협적인 힘으로 달려드는 비인간화의 거친 열기를 벗어나 인간의 죽음, 생활, 현실, 전통, 전쟁, 그리고 인류 비극까지도 생각하고 종합할 수 있는 종합자로서의 전경인이 동엽문학의 최후 목표였다. 그러니까 이 전경인을 노래하는 것이 신동엽 문학의 최후 목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는 신동엽의 전경인 사상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작품 구조에서부터 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썼을 거예요. 구상을 많이 해서 쓴 작품입니다. 작품 구상에서부터 지금 그 사상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그냥 짧은 서정시 한 편이 아니고 서화, 그 다음에 제1화, 제2화, 제3화, 4화, 5화, 6화까지 있고 또 후화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6편의 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3화, 4화 이런 시들은 아주 길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8편의 이제 시가 연결되어 있는
쟁기꾼의 이야기를 여러 장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시인데, 여기서 이제 서화는 지금 이제 작가들이 쓸 때는 프롤로그라고 이제 흔히 쓰죠. 이거는 원수성 세계를 그리고 있는 챕터예요. 그 다음에 본화가 제1화부터 제6화인데 여기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예요. 차수성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후화는 에필로그죠. 귀수성의 세계를 열망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이 서화, 본화, 후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전부 다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잖아요.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혹은 독백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대화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김은교 시인은 그러니까 평전 쓰신 분이에요. 김은교 시인은 대지의 상상력,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라고 하는 글에서 서화를 대지와 쟁기꾼의 운명적 관계를 노래한 장이다. 제1화를 이야기의 시작이다. 긴 이야기에. 제2화를 이야기의 목적이다. 제3화를 학살자와 죽은 이를 위한 진혼이다. 제4화가 두만강변의 민족적 비극을 그리는 장이다. 제5화는 아마 인쇄 아니면 정리하면서 빠뜨려졌는지 제5화는 그럼 그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6화가 새로운 생산성의 추구다. 그리고 후화는 미래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작품을 분석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것들을 작품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